결혼 30년 동안 나는 우리 가족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31년 동안 숨겨온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며 기다렸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가식적인 연극은 단 1분 만에 무너졌다. 내 이름은 김정이다. 나는 할머니이고 어머니이며 오늘 60번째 생일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손자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첫날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왔고 아들 준호는 내가 오후 내내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집에 왔다. 나는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로스트 치킨, 으깬 감자, 구운 치즈 파스타, 신선한 야채 샐러드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렸다. 남편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영은 식탁 위 음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보며 상냥하게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께 감사드려야지. 너 학교 가는 날 축하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야.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나에게 쏘아붙였다. 이걸 다 준비해놓고 와인 한 병도 안 샀어. 준호가 재빨리 나서서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네. 자, 케이크부터 하죠. 그는 케이크를 식탁 중앙에 놓고 포장을 뜯으며 웃었다. 민수의 말에 조금 상처를 받았지만 준호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도 그와 함께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케이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축하해. 그게 전부였다. 풍선도 없고 촛불도 없고 내 생일을 축하하는 글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그 몇 마디뿐이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놓쳤나 싶어 케이크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올해만큼은 준호가 내 생일을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었다. 내 생일이 민준이 학교 시작일과 같은 날이라고. 이번에는 제대로 축하받고 싶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었다고. 하지만 결국 또다시 잊혔다. 준호는 내가 멈춰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엄마, 뭐 하세요? 라이터 어디 있어요? 민준이 소원 빌게요. 민수는 식탁 끝에서 소리쳤다. 못 들었어. 라이터 가져오라고 했잖아. 뭐 멍하니 서 있어. 나는 가슴속 아픔을 꾹 삼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의 중요한 날인 것도 맞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 안 나니?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 말을 짚으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민수는 다시 짜증스럽게 말했다. 맨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라이터나 가져와. 나는 민준이를 힐끗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이걸 문제 삼아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부엌으로 가서 라이터를 가져와 준호에게 건넸다. 그는 촛불을 켜기 시작했고 다른 가족들은 웃고 떠들며 축하를 나눴다. 나만 빼고. 저녁 식사는 거의 시작도 못했는데 민준이의 포크가 식탁에서 떨어졌다. 지영은 바로 나를 쳐다봤지만 준호와 민수는 대화에 몰두하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민준이는 의자를 돌려 앉아 소리쳤다. 할머니, 포크 떨어졌어요. 새 거 가져다 주세요. 나는 처음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내가 직접 가져가렴. 민준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엄마 의자를 발로 찼다. 엄마, 할머니가 포크 안 가져다 줘요. 지영은 민준이를 달래려 했고 나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희 어머님, 여분의 포크 어디 있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 순간 민수는 지영의 말을 듣자마자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장 포크 가져다 줘. 준호는 지영을 막으며 가볍게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침실로 들어가 옷가지와 은행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 은행 서류 속 돈은 내가 수년간 운영한 작은 음식 가게에서 번 돈이었다. 민수는 이 가족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그의 월급은 원래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하며 대부분 날려버렸다. 집으로 가져온 돈은 거의 없었다. 준호가 태어난 후 나는 일을 그만두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불평했다. 마치 내가 쓰는 모든 돈이 그에게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지럭시장에서 작은 음식 가게를 열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다. 가게는 예상보다 잘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사실 당시에도 떠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준호가 깨진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두려웠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다. 어릴 적 나는 순종적인 아이였다. 내가 자란 환경에서는 이혼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고 여자가 그런 선택을 하면 평판이 망가지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배웠다. 그래서 나는 건넜다. 민수의 술주정도, 시어머니의 끝없는 비난도 건넜다. 준호를 위해서 그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 나는 버텼다. 그렇게 30년을 버텼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에 30년이 몇 번이나 주어질까? 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고 캐리어를 움켜쥔 채 거실로 나섰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들썩했다. 민준이는 이미 새 포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지영이 부엌에 가서 가져다 준 것이 분명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나를 힐끔 보더니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이어갔다. 민수는 위스키를 한 잔에 들이켰다. 병은 새 것이었다. 준호가 방금 옆 가게에서 사온 것이었다. 아버지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마.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더 깊이 내려앉았다. 나는 술을 질색한다. 민수가 술을 마시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소란스럽고 폭력적이고 무모하다. 그는 물건을 부수고 모두에게 소리치고 때로는 며칠씩 집을 나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늘 그 뒷수습은 내 몫이었다. 내가 아껴가며 마련한 집안의 가구들, 가전제품들, 내가 힘들게 일궈낸 작은 안락함들은 그의 술주정으로 하나씩 부서져갔다. 부서진 물건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런데 준호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뻔히 알고 있다. 그걸 어릴 적부터 봐왔으니까. 그런데 왜 그는 계속 술을 사다 주는 걸까? 아마도 그가 내가 마련해준 넓은 3베드룸 집에 살면서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잊어버린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애초에 이해한 적이 없었을지도.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그 자네를 치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저 겁쟁이일 뿐일지도. 민수의 성질을 두려워해 맞서지 못하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편한 거겠지. 나는 식탁 앞에 섰다.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 이혼할 거야.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은 못 살겠어.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방 안은 칼로 자르듯 고요해졌다. 민수는 먼저 폭발했다. 그는 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당장이라도 식탁을 뒤엎을 것처럼 보였지만 지영과 민준이를 힐끔 보더니 억지로 멈췄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울렸다. 미쳤어. 당신이 지금 70이 다 돼서 이혼을 하겠다고. 준호도 벌떡 일어섰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그냥 저녁 먹고 있었잖아요. 얘 다 망치시려고 하세요. 지영은 민준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힘들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차갑고 공허한 웃음을 흘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여전히 가장 하찮은 사람이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 밤은 호텔에서 묵을 거야. 내일 아침 당신은 나랑 같이 가서 이혼 서류에 서명할 거야.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난 동의 못해. 당신 제정신이야. 가족을 이렇게 찢어놓겠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준호는 바로 아버지 편을 들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엄마,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수는 준호가 자기 편을 들자 만족스러운 얼굴로 잔을 다시 채워 마셨다. 마치 앙자에 앉은 앙처럼 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다. 나는 거에 그의 잔을 잡아 그의 얼굴에 던질 뻔했다. 준호는 내 눈에 불길이 있는 걸 본 듯했다. 그는 급히 나섰다. 엄마, 설마 아버지가 오늘 술 몇 잔 마셨다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여기서 잘게요. 아버지가 또 그러시면 제가 막을게요. 그냥 저녁이나 끝내요. 뭐가 문제든 우리가 고칠게요. 제발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게 내 아들이 평생 나에게 해준 전부였다. 빈말, 공허한 약속. 그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진심으로 나서본 적이 없었다. 나는 희미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한 가지 물어보자. 내가 내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은 하니? 그는 얼어붙은 듯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물론 기억하지 못했다.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잊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척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다.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제 끝이었다. 60살에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진단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다. 지금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대체 언제 살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뒤로한 채 캐리어를 끌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지영이 갑자기 민준이를 데리고 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는 부드럽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우린 가족이잖아요. 모든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법이에요. 앉아서 얘기 좀 해요. 그러더니 그녀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이혼 얘기 꺼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나는 즉시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이 바뀌었어. 문제 있니? 이혼하고 나면 당신들 모두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번엔 진심이야. 나는 끝이었다. 민수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와의 연을 끊기로 했다. 나는 캐리어를 문 옆으로 밀어놓고 거실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방금 전까지 웃음과 소란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방 한가운데에 앉으며 차분히 말했다. 자, 이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영의 얼굴은 즉시 긴장감으로 굳어졌고 민수는 마치 발밑에서 땅이 꺼진 사람처럼 보였다. 너희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니?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떨어졌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노로 떨렸다. 무슨 소리야? 애들 앞에서 제정신이야. 아버지, 엄마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준호가 뜻밖에도 내 편을 들며 나섰다. 민수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는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 엄마가 헛소리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지영에게 물어봐. 나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같이 있었잖아.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다. 나는 다시 물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 방 안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안전히 침묵에 잠겼다. 지영은 바닥을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그때 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그냥 하신 말씀일지도.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물론 나는 그녀가 진실을 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건조하고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배경애야. 113비번지 링컨 스트리트 아파트 302호에 살고 있어. 그게 당신 아버지의 또 다른 집이야. 믿기지 않으면 직접 가서 문을 두드려봐. 아,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너희 형일지도 모르니까. 그는 31살, 너보다 딱 1살 많아. 결혼도 했고 딸도 하나 있더라. 그러니까 민준이 말고도 너희 아버지한테는 손녀가 하나 더 있는 셈이지. 마지막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지영은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단순한 불륜 사실뿐 아니라 주소, 나이, 심지어 아이까지. 그리고 내가 그들의 완벽한 연극 무대를 한 번에 불태워버릴 거라고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조안 카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는 민수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고 몰래 그들을 따라다니며 조사를 했다. 며칠 만에 그녀는 사진, 그 여자의 배경, 그리고 그들의 은신처 주소까지 포함된 깔끔한 파일을 나에게 보냈다. 하지만 조안이 몰랐던 것은 파일을 받기 하루 전에 나는 이미 내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이다. 그날 오후 나는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밀며 가득 찬 생필품들을 계산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땀은 흐르고 팔은 짓눌린 듯 아팠다. 그때 나는 그를 보았다. 민수였다. 불과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내 또래로 보이는 여인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몇 개의 큰 쇼핑백을 들고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마치 헌신적인 남편처럼. 그녀는 은빛이 도는 머리를 정갈하게 묶고 있었고 피부는 매끈하고 잘 관리된 모습이었다. 우아한 옷을 입고 품이 있는 걸음걸이를 보였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작은 여자아이의 손이 잡혀 있었다. 아이는 민준이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밝게 웃으며 뛰어다녔다. 할머니, 아이는 사랑스럽게 외쳤다. 그리고 민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완벽한 가족이었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나는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무거운 카트를 끌며 손가락은 부어오르고 아픈 상태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내 남편은 내가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부드럽고 다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집에서는 나에게 거의 말도 하지 않던 남자가, 가족을 의무처럼 대하던 남자가, 다른 가족 앞에서는 헌신적인 남편, 자상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 손은 감각을 잃었다. 카트는 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다. 사과와 오렌지가 굴러다녔다. 나는 폭발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민수, 나는 소리쳤다.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지며 얼어붙었다. 그의 새로운 가족은 그대로 멈춰섰다. 아이는 겁에 질려 여인의 뒤로 숨었고 여인은 민수의 팔을 붙잡고 그를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게 뭐야? 나는 외쳤다. 이게 다 뭐냐고.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대답해. 사람들은 멈춰 서서 우리를 쳐다봤다. 속삭이는 소리,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진실을 전부 알게 되었다. 억눌려 있던 고통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나온 준호는 민수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는 단지 오늘의 일 때문만이 아니라 민수가 평생 동안 그에게 남긴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하나를 꺼내며 토해냈다. 초등학교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닭고기를 집으려다 술에 취한 민수에게 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소리치던 기억. 중학교 때 점심값이 부족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또다시 엄마한테 물어봐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
그리고 가장 혼란스럽고 아팠던 사춘기 시절, 삶과 목적에 대해 아버지에게 물어볼 용기를 냈지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난 내 헛소리 들을 시간 없어라며 무시당했던 기억들까지. 준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외쳤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엄마랑 내가 그냥 부족한 걸까 봐 우리가 더 노력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애초에 우리를 사랑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와 다른 가족에게 모든 사랑을 줬잖아요. 시간도, 돈도, 마음도 전부. 그리고 그 분노를 안고 준호는 그 여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본능적으로 민수가 그녀를 보호하려고 나섰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그 집 앞 잔디밭에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밖으로 나왔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지켜보았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2명의 경찰관이 와서 그들을 말리며 민수와 준호를 순찰차에 태웠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호는 나를 향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눈물과 분노로 외쳤다. 엄마, 정말 이기적이에요. 엄마는 단지 이혼하고 싶어서 이 모든 걸 터뜨린 거잖아요. 아버지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조금만 더 참을 순 없었나요? 엄마는 애 모든 걸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만족하세요. 이건 민준이를 위한 축하 파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잖아요. 엄마, 자랑스러우세요. 반대편에서 민수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잖아. 결국 모든 걸 망쳐야 했나. 내가 다 통제하고 있었어. 다 괜찮았는데 내가 그걸 다 망가뜨렸어. 내가 날 폭로한다고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나.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랬어. 그때 지영이 기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머님, 제가 이 일을 끌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팔아버린 그 땅들, 우리가 어찌어찌 해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물거품이에요. 그 땅, 내년에 리조트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보상이었을 텐데 어머님 덕분에 이제 우린 한 푼도 못 받아요. 대체 뭘 증명하려고 이러신 거예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유로 나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완전히 차분했다. 그때 한쪽에 서 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근데 잘못한 건 할아버지잖아. 왜 다들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아까 잘못하면 사과해야 한다고 했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지영은 민준이를 재빨리 품에 안고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민준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차갑고 낯설고 어딘가 멀어진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집에서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미 싸놓은 캐리어를 들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그 집을, 그 삶을, 나에게 결코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이른바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처음 며칠 밤은 깨어나며 심장이 두근거렸고 오래된 습관과 불안한 꿈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평화를 찾았다. 결국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침내 나를 위해 사는 것. 고통은 내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뒤 거울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피부, 은빛으로 물든 머리카락, 지친 눈, 그래도 나는 내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들어 조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이번 달에 계획했던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조안은 몇 년 동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젊었을 때 지력시장에서 함께 가판대를 운영하며 서로를 의지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나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건졌다. 이번엔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여행은 내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후회도 없었고 끝에 대한 평화도 찾았다. 그러나 죽음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2달이 흘렀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장례 서비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동정적이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듯 조심스럽고 공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점점 어색하고 초조해졌으며 결국 그들은 웃음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여사님, 어느 날 한 직원이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아직도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나는 짜증을 숨기지 않고 날카롭게 대꾸했다. 그러자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런 에너지라면 앞으로도 오래 사실 것 같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의사가 예측했던 내 죽음의 날짜로부터 3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지역 노인 커뮤니티에서 바이럴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올린 댄스 비디오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그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조용한 추억, 마지막 기념품 정도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그 영상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추천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공유하고 좋아했다. 그렇게 내 작은 영상은 지역에서 화제가 되었다. 갑자기 길거리에서, 슈퍼마켓에서, 은행에서, 약국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분이 힙합 추는 할머니 아니야. 그리고는 내 주변에 모여들어 칭찬을 퍼부었다. 정말 젊어 보이세요. 춤이 정말 부드럽고 멋져요. 젊은 사람들도 저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들의 칭찬에 아직 들떠있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였다. 여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언제 집에 올 거야? 준호가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네.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도 하고.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과 손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당신이랑 준호는 화해했나 보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영이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고 해서. 나는 부드럽게 대꾸했다. 잘 됐네. 행복하길 바랄게.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관련이 아니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미친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장미꽃과 달콤한 메시지, 어설픈 사랑 고백 같은 것들을 보내왔다. 나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지나치게 공손하고 부드러웠다. 잘 지내고 있나 보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나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조안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만나야 해. 지금 당장. 지역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다. 마가렛, 이걸 봐야 해. 알고 보니 민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러자인 데니스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려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나를 차갑고 무정한 노파로 묘사하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지 떠들어댔다. 남편과 손자를 버리고 10대처럼 돌아다니며 춤이나 추는 여자라고 했다. 조아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봐. 그녀는 댓글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독설과 혐오로 가득 찬 댓글들이 넘쳐났다. 저런 여자랑 살다니 불쌍한 남자. 늙은 마녀가 젊은 척하려고 수치도 모르는구나. 그 나이에 가족을 버리고 춤 배우러 간다고. 정신 나간 거 하나. 나를 옹호하려는 몇몇 사람들은 즉시 혐오에 묻혔다. 그럼 내 엄마도 저렇게 되길 바란다. 조안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나는 내 댄스 비디오를 여러 댓글 섹션을 살펴보았다. 맨 아래에는 여전히 따뜻한 말들이 남아 있었다.
칭찬과 격려, 응원의 메시지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스크롤할수록 데니스의 캠페인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남긴 증오가 넘쳐났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여자를 고소해야겠어. 진짜 가정을 파탄낸 건 저 여자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안도 단호히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우리가 막 떠나려던 순간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민수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또 한 번의 비굴한 구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데니스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다. 이봐, 늙은 여자. 너랑 민수 사이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녀는 쉼없이 공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질투와 불안이었다. 그녀는 내가 민수를 되찾을까봐, 내가 아직 그에게 영향력을 가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기 전 스피커에 대고 소리쳤다. 그 늙은 인간한테 지옥이나 가라고 전해. 그리고 조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 드네. 나는 천천히 인도를 걸어 데니스 앞에 멈춰 섰다. 그녀를 향해 가볍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들, 진정한 사랑이라면서. 그 말에 데니스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분노에 차서 또다시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몸을 비켜 그녀가 내 코트 끝자락조차 스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그대로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질 뻔했다. 아, 저 움직임 봤어. 이분 정말 대단하시네. 어디선가 구경하던 사람이 일쳤고 작은 군중 속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우아하고 자유롭게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장례 서비스 회사에서 또 전화가 걸려왔다. 몇 번이나 반복되었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사님, 그들은 반쯤 웃음 섞인 반쯤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저희 서비스는 필요 없으신 것 같네요.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전화를 끊었다. 사실 그 말이 맞았다. 어쩌면 병원에 다시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언제까지나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의사는 내 보고서를 보며 눈썹을 치켜세우고 놀라움과 경외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이의 흔적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안치됐다고? 정말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이 그냥 사라질 수 있나요? 의사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자발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환자분이 첫 사례는 아니에요. 의학저널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 차트를 건네며 덧붙였다. 사실 제 동료 중 한 명이 의료 팟캐스트와 영상 시리즈를 제작 중인데 환자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할 겁니다. 진짜 환자, 진짜 기적의 사례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더 깊고 순수한 감정이었다. 안도감, 감사, 그리고 승리감이었다. 나는 크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나는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수령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법적, 감정적으로 아무런 연결고리가 남지 않았다. 그날 오후 시청에서 민수와 함께 나타났던 여성이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사전에 약속했던 마지막 대금을 건넸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받아들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혹시 주변에 비슷한 명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를 추천해 주세요. 제1호 고객에게는 할인도 드립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민수는 그녀를 찾으려고 온 마을에 실종 전단지를 붙였다고 한다. 물론 그는 그녀를 절대 찾을 수 없었다. 1년이 흘렀고 나는 어느새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암을 이겨낸 힙합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람들은 나를 쿨 마가렛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별명은 금세 내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내 파트너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며 내 건강을 꾸준히 챙겨주었다. 그는 가족처럼 나를 돌보았다. 삶은 밝고 활기차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며느리 지영이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한 그녀는 내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항상 단정하고 웃음이 가득했던 그녀는 이제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텅 빈 눈빛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제 안락함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짊어지고 계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가해자였어요. 어머니를 아프게 한 부분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가 겪었던 삶을 살고 있어요. 준호는 술에 의존하고 있고 모든 걸 회피하며 닫혀 있어요. 그를 붙잡고 있는 건 저뿐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떠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었어요.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야 이해했구나.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정말로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티스를 건넸다. 이제야 내가 만나고 싶었던 지영이 된 것 같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복수도 원망도 앙금도 없었다. 오직 평화와 마침표만이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어색하게 내 병에 대해 물으며 반쯤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다. 그러다 대화는 서서히 그의 삶으로 옮겨갔다. 그때 나는 그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마주 앉아 손을 꼼지락거리며 불편해했다. 엄마, 우리 사이에 오해가 많았던 거 알아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렸을 때는 남을 위해 건디는 게 친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진짜 친절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 언젠가 내가 내 결정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준호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아직 진정으로 어른이 되지 못했을 뿐이야.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해. 내 아들과 가족이 너를 필요로 하잖니. 그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를 용서했다. 삶은 다시 리듬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춤 수업에 나가 새로운 안무를 배우고 젊은 멤버들과 공연을 연습한다. 그들은 나를 정신적 코치라고 부르고 나는 그들을 내 젊음의 합장판이라고 농담 삼아 부른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는 일상적인 운영에서 손을 떼고 젊은 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넘겼다. 대신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기로 했다.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사진 촬영도 시작했다.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다. 파리의 루브르를 방문하고 스위스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기차를 타고
스페인의 거리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것이다. 나는 또한 노인 커뮤니티 봉사 단체에 가입해 요양원에서 리듬 운동과 자기 표현을 가르치고 있다. 오랫동안 잊혀진 것처럼 느꼈던 노인들이 각 동작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다. 나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세월이 내 얼굴에 새긴 선들을 따라 손가락으로 더듬는다. 하지만 이제는 결점을 보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를 본다. 강인함을 본다.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겪어낸 생존의 흔적이며 내가 쌓아온 모든 것과 성장한 모든 것의 증거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 인생 대부분을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어.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삶의 답은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로 사는 거였어. 나는 한때 늙어간다는 것이 사라지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인생의 두 번째 막에서도 여전히 걸어갈 가치가 있는 길이 있고 써내려갈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으며 춤출 가치가 있는 춤이 있다는 것을. 나는 한때 운명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나만의 방법으로 자유를 찾았다. 한때 가족에게 상처받았지만 선택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한때 내 삶이 끝에 다다랐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작이었다. 아직 나를 기다리는 날들이 많다. 춤추고 탐험하고 치열하고 온전히 살아갈 날들이.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박수를 치고 있는 한 세상도 나를 위해 응원할 것임을 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내 빛 속에 들어섰다. 나는 마가렛이다.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나는 단순히 그리고 당당하게 나 자신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된 이 여자를 사랑한다.